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도 관세사 1차 시험 대비 무역영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국제무역 계약에 있어서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우리 거래 계약의 준비를 거쳐서 계약의 성립, 그 다음에 이행, 종료의 과정 중에서 우리는 지금 현재 어디다? 이행에 있어서 중요한 종속계약 세 가지가 있다. 결제, 운송, 보험. 그 중에서도 우리 지금 결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자, 결제 파트 중요하게 어떻게 나눠진다? 결제의 수단이 있고요. 결제의 방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결제의 수단으로서 중요한 거 현금은 국제무역거래에서 잘 쓰이지 않는다. 현금 대신 뭘 쓴다? 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는데요. 환으로서 역환과 순환이 있다. 그다음에 이러한 현금과 환을 가지고 이 현금과 환을 매수인에게서 매도인에게로 전달되는 그러한 방법에서 중요하게 배워야 했던 것 송금 방식이 있었고요. 추심 있었죠. 그리고 신용장이 있다. 해가지고 우리는 여태까지 어디까지 공부를 했어요? 추심까지 공부를 했었죠. 해가지고 요 환에 대한 환 중에서도 역환의 대표적인 환어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추심과 신용장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용장이 드디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신용장은 국제무역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다? 현재는 사용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신용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매도인은 믿고서 매수인이 내게 돈을 지급할 것이야 라는 확신을 얻고서 물품을 보낼 수 있었고요. 매수인의 경우에도 매도인이 계약에 일치하는 물품을 보내줄 거야 라는 확신을 얻고 돈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신용을 심어주는 수단으로서 신용장이 발달을 해왔고요. 신용장이 발달함으로써 국제무역도 함께 증가할 수 있었다라는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오늘은 어디까지 공부를 할 것이냐? 신용장 같은 경우에는요. 먼저 의의 측면을 공부를 해줘야 한다. 신용장이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어떤 식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지. 의 다음에는 당사자가 중요한데요. 신용장에 정말 수많은 당사자가 거래관계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별로 역할이 서로 다르다. 그래서 그런 당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는요. 신용장에 있어서 종류가 중요하다. 신용장은 그 사용 방법에 따라서 기한에 따라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진다라는 거고요. 이러한 의 당사자 종류 그리고 어디를 갈 것이냐? UCP 600을 바로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UCP 600은 뭐였어요? CISG와 인코텀즈와 더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우리 국제무역 영어에서 3대 협약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이 UCP 600은 39조로서 CISG에 비하면은 굉장히 작은 조항입니다. 근데 처음에 접하기가 매우 어렵다. 왜 어렵느냐? 신용장에 대한 명확한 절차에 대한 이해가 없이 신용장 각 단계에 대한 절차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UCP 600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해서 우리 기본 강의에서 신용장 공부를 할 때는요. 가벼운 마음으로 이러한 절차에서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간다 생각을 하시고요. 강의가 끝날 때마다 항상 관련되어 있는 UCP 600 조항을 다시 복습을 하면서 스스로 끊어읽기 연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UCP 600까지 그리고 또 하나의 꼭지가 EUCP가 있어요. EUCP가 무엇이냐? UCP를 신용장을 전자신용장화 하여가지고 그러한 전자신용장의 제시에 있어서의 규칙이다. 근데 현재는 EUCP 1.1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도 간혹 출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UCP 600 다음에는 EUCP 600을 간단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의 부분 보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해서 의 보기 전에 우리 먼저 신용장 결제 절차 한번 잡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장 결제 절차 어떻게 되느냐? 먼저 beneficiary라고 하죠. beneficiary 누가 된다? 매매 계약에 있어서 셀러가 된다. 왜 beneficiary란 말을 쓰느냐? 우리 benefit 수익 이익이죠. 셀러는 바이어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그러한 어떠한 수익을 받게 되는 자라는 의미로 신용장 당사자에서 seller라는 말 대신에 beneficiary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거고요. buyer는 그럼 뭐라고 부르느냐? applicant라고 불러요. 왜 applicant예요? 신용장의 발행을 의뢰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CISG에서는 항상 seller buyer였지만 신용장에서 뭐라고 부른다? beneficiary와 applicant라고 부른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당사자를 다른 단어로 부르기 때문에 실제 무형영어 문제에서도 이 당사자를 바꿔놓고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당사자 용어 명확히 알아두셔야겠고요. 자, 해서 beneficiary와 applicant가 있고요.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매매 계약을 했는데 beneficiary가 얘기합니다. 너가 돈을 나한테 어떻게 줄지 알고 내가 너한테 물건을 보내지? 그것에 대하여 신용을 주기 위해서 applicant는 어떻게 한다? 은행에 갑니다. 은행에 가서 뭐라고 하느냐? 신용장 발행을 해주렴. 그러한 신용장을 발행해주는 은행을 우리는 issuing bank, 발행은행이라고 하고요. 이 발행은행의 의무에 대해서는 UCP 607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발행은행은 beneficiary에 대해서 신용장을 발행을 하는데 이 발행을 함으로써 뭘 얘기를 해준다? beneficiary야, 너가 만약에 일치하는 제시를, 서류를 신용장에 일치하는 제시를 해주면 너는 돈을 받게 될 것이야. 어떠하더라도 바이어가 망하던 어쩌던 간에 나는 너에게 무조건 돈을 줄게라는 확약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지급 확약에 대해서 베네피시어리가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왜? 베네피시어리는 미국에 있어요. 근데 어플리컨트는 어디에 있느냐? 저 먼 어느 좀 제3국가에 있다. 난 그 제3국가의 어떠한 정치적인 형태가 어떤지, 뭐 경제적인 성장 속도가 어떤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 이슈잉 뱅크의 확약만으로는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경우에 나타나는 존재가 누구냐? Confirming Bank라고 해서 확인은행이라고 합니다. 확인은행의 의무에 대해서는 UCP 608조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확인은행의 역할은 무엇이냐? 베네피시어리에게 추가적으로 confirmation,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지급 확약에 대해서. 그래서 issuing bank와 confirming bank의 confirmation이 있게 되면은 beneficiary는 더 많이 믿을 수 있게 된다. 그러한 confirmation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두셔야겠고요. 자, 해서 이슈잉 뱅크는 신용장을 발행을 했습니다. 신용장 발행을 하면 어떻게 하게 되느냐? 신용장을 통지하게 돼요. 통지가 무엇이다? 신용장이 발행되었다라고 누구에게? 베네피시어리에게 알리는 절차인데 이때 이슈잉 뱅크는 직접 통지를 할 수도 있지만 어드바이징 뱅크라는 통지 은행을 통해서 통지를 할 수도 있다. 이런 통지 은행의 의무에 대해서는 UCP 609조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신용장의 통지를 받게 되면은 베네피시어리는 어떻게 하느냐? 좋았어. 지급 확약이 있으니까 나는 이제 계약 이행을 하겠다. 물건을 막 만들고요. 물건을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한다? 선적을 하게 됩니다. 선적을 하고 나서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데요. 이때 베네피시어리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뭐가 있느냐? 운송 서류, 상업 송장, 그다음에 보험 서류가 대표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기본적인 서류에 해당을 하고요. 이런 운송 서류, 상업 서류, 보험 서류에 대해서 상업 송장에 대해서는 제18조에서 운송 서류에 대해서는 19에서 25조에서 그리고 보험 서류에 대해서는 28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류를 준비한 베네피시어리는 이 서류를 어떻게 한다? 제시를 해야 해요. 누구에게? Nominated Bank에게, 혹은 Issuing Bank에게, 혹은 Confirming Bank에게. Advising Bank를 제외하고 Nominated Bank, Issuing Bank, Confirming Bank 모두 제시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그러한 제시를 뭐라고 부르느냐? Presentation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은 뭐예요? 베네피시어리가 준비한 서류와 추가적으로 신용장 그리고 추가적으로 환어음을 제시하는 절차, 제출하는 절차를 프레젠테이션이라고 부르고요. 이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는 UCP 606조 그리고 29조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시를 받은 Nominated Bank는 어떻게 하느냐? 이 제시된 서류를 확인을 해요. 서류에 상업송장, 오케이, 신용장 명세랑 동일하네.
운송서류 오케이, 선적일 동일해, 보험서류 담보 보험 금액 적당해 라고 뭘 하게 되느냐?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의 대상이 되는 건 뭐다? 베네피셔리도 아니고요. 여기 실려있는 물건도 아니고요. 바로 이 서류들이 되겠습니다. 이 서류들이 UCP 600 조항에 맞느냐, 신용장 조항에 일치하느냐, 이러한 것을 심사라고 부르고요. 심사에 대해서는 UCP 614조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 심사 과정을 거쳐서 일치하는 제시다라고 하게 되었을 때는요. 15조의 규정을 따라가게 되고요. 일치하지 않는 제시다라고 하게 되면 거절을 해서 16조를 따라가게 됩니다. 해서 15조에 의거해서 만약에 심사 결과 일치하는 제시다라고 하게 되면은 너미네이트 뱅크는 뭘 해줘야 하느냐? 신용장에 대해서 지급, 연지급, 인수 혹은 매입을 하게 됩니다. 지급, 연지급, 인수, 매입이란 뭐다? 베네피셔리가 너미네이트 뱅크에게 제시를 하고 나서 신용장을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신용장의 종류가 갈리게 되는데요. 그러한 종류로서 지급, 연지급, 인수, 매입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신용장에 있어서 요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하고요. 이러한 지급, 연지급, 인수, 매입의 정의에 관해서는 UCP 602조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급, 연지급, 인수, 매입을 해서 돈을 전달한 너미네이티드 뱅크는 자, 너미네이티드 뱅크가 확약을 했다? 아니다. 이 신용장에 있어서 최종적인 지급 책임자는 누구다? 이슈잉 뱅크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너미네이티드 뱅크는 내가 100만 원을 얘한테 지불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 이 서류를 누구에게? 이슈잉 뱅크에게 전달을 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달을 하고 나서 너미네이트 뱅크는 뭘 얘기하겠어요? 야, 내가 심사했어. 일치해가지고 100만 원을 줬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만 원을 돌려받아야겠죠? 그래서 그 돌려받는 절차를 뭐라고 하느냐? reimbursement. 상환이라고 합니다. 너미네이티드 뱅크가 베네피셔리에게 지급한 금액을 돌려주는 것이 바로 상환이 되겠고요. 요 상환을 은행과 은행사에 직접 하지 못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당사자가 누구냐? Reimbursement Bank, 상환 은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환을 하게 되면은요, 이제 이슈잉 뱅크는 뭘 갖게 되었어요? 서류를 갖게 되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슈잉 뱅크는 어떻게 하느냐? 어플리컨트한테 통지합니다. 야, 내가 이제 이런 신용장에 따라서 지급 확약을 했고 지급 확약을 통해서 너의 서류는 나에게 와 있어. 그러면 이 서류를 가져가려면 어플리컨트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내 서류 주세요. 여기 금액 상환할게요. 라고 담보로 잡혀있던 금액을 혹은 내야 하는 돈을 이슈잉 뱅크에게 전달을 하겠고요. 서류를 받아서 그 서류를 가지고 물건을 찾아오게 되면 신용장 절차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해서 신용장 같은 경우에는 수없이 많은 당사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처음에 접근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근데 단계별로 항상 신용장 거래 절차를 머릿속에 넣고 단계별로 끊어가면서 공부를 해주셔야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해서 옆에 적어드린 UCP 600 조항들은요. 항상 단계별로 공부를 하면서 같이 원문 조항을 한 번씩 봐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역영어 상권에서 신용장의부터 보도록 하실게요. 자, 해서 먼저 신용장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신용장이 대체 뭐냐? 은행이 발행하는 조건부 지급확약 증서다라는 건데요. 지급확약 뭐예요? 너가 뭘 하던 간에 내가 지급을 해주겠다. 근데 이게 unconditional하지 않다. 뭐예요? 컨디셔널하다. 어떤 게 컨디셔널하다? 서류 제시라는 그러한 조건을 달고 있기 때문에 서류를 제시해야 지급할 거야 라는 거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서 조건부라는 말과 뭐를 유의해야 한다? 환어음은 어땠다? 환어음은 무조건적이었다. 그래서 환어음은 어떠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시하면 지급을 해줘야 하는 것은 환어음. 신용장은 어때요? 제시하더라도
베네피셔리가 제시하는 그 서류가 일치해야 확약을 한다라는 그러한 조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용장은 조건부 지급 확약 증서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해서 조건부 지급 확약 증서로서 발행은행이 뭐 할 때 신용장의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가 약정된 기간 내에 제시되면 대금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증서이다라는 거고요. 신용장의 정식적인 정의에 대해서는 UCP 602조를 참조해 주셔야겠습니다. 2조에 크레딧 실한 해가지고 정의 조항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신용장의 필요성과 기능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면은요. 먼저 신용위험의 회피가 있죠. 신용위험의 회피 뭐예요? 매수인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매도인이. 그래서 매수인 대신에 누가 나섰다? 은행이 나서서 너가 매수인을 못 믿어? 나는 믿지? 내가 지급해줄게 라고 하는 것이 신용장의 역할인 것이고요. 또한 매수인 입장에서 뭐다? 상업 위험이 제거될 수 있다. 매도인이 서류를 제시할 때 내가 너의 조건에 맞게 운송 서류를 작성했고 상업 서류를 작성했어 라는 이러한 확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매수인 입장에서도 그냥 돈 주는 것보다는 계약에 일치하는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신용장이 어떻게 됐다? 사용이 늘어나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신용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신용장의 사용 빈도가 줄어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장의 그 절차를 이해해줘야 다른 금융 방식의 절차 또한 이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용장의 특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무역 실무에서 많이 다뤄지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독립추상성의 원칙, 두 번째는 서류거래의 원칙인데요. 독립추상성의 원칙은 무엇을 보셔야 하느냐? UCP 604조를 참조해 주셔야겠습니다. 해서 뭐가 독립적이냐라고 하게 되면은요. 자, 우리 절차 다시 배우시면은요. 이 신용장이 만들어진 이유는 뭐예요? 신용장이 만들어진 이유는 베네피시어리와 어플리컨트 사이에 컨트랙트가 있었죠. Contract of Sales of Goods, 매매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신용장 거래가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용장 거래는 여기 이슈잉 뱅크가 베네피셔리에게 행하는 지급 확약은 요 매매 계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독립성의 원칙이에요.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서 물건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중간에 나 이만큼 100톤 선적을 했는데 뭐 50g 정도는 내가 샘플로 보내줄게 하고 비행기로 쫙 쌌어요. 비행기로 먼저 해가지고 DHL로 도착한 그 샘플을 배수인이 받아봤는데 야이씨 이거 물품이 계약에 너무 일치하지 않는데 해가지고 클레임을 걸었습니다. 클레임을 걸었는데 그 와중에 베네피시어리는 어떻게 했느냐? 나는 1톤 선적했으니까 서류 준비해가지고 노미네이트 뱅크에 가서 제시를 했어요. 그때 어플리컨트가 야 제가 보낸 물건이 내 계약에 너무 안 맞는다. 돈 주지 마. 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매도인이 이 선적한 물건에 서류와 달리 쓰레기를 보냈던 서류와 달리 계약에 맞지 않는 물건을 보냈던 간에 은행은 어떻게 해야 한다? 서류만 신용장에 일치를 한다라고 하면은 지급을 무조건 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얘네 사이에 싸움이 나던 말던 나는 모르겠고 나는 신용장에 따라서 지급을 한다라는 것이 은행의 독립성의 원칙이고요. 왜 이런 독립성의 원칙을 주장해야 했느냐? 만약에 이 계약까지도 연관을 해서 은행이 지급을 해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은행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라는 거예요. 은행은 단순 제시된 서류만을 보고 일을 해야지 실제 물건이 어떤지까지 보려면 은행원들이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매수인 너 선적했니? 매도인 너 이거 물건 제대로 된 거 맞아?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은행은 오로지 서류만을 보고 서류에 따라서 지급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을 하고요. 그러한 지급 여부 결정에 대해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어떠한 관계 혹은 매수인과 은행 사이의 어떤 관계가 신용장의 여부에는 영향을 미쳐서 안 된다라는 것이 신용장의 특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 보시면은요. 독립추상성의 원칙 UCP 604조 봐주시면 되겠고요. 독립성은 무엇이냐?
신용장은 매매계약 혹은 기타 거래와는 별개의 독립된 거래다라는 거고요. 추상성은 뭐예요? 서류에 의한 거래다라는 거예요. 서류에 의한 거래다 뭐예요? 물건이 어떻든 간에 베네피시어리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신경 쓰지 않는다. 서류만 보고 결정을 한다라는 것이 UCP 600의 원칙이고요. 요거 마찬가지로 UCP 600 5조까지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엄밀일치와 상당일치의 원칙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엄밀일치와 상당일치, 이게 무엇이냐? 우리 제출한 운송서류, 상업서류, 보험서류 보시게 되면요. 여러 문구가 쓰여져 있겠죠. 그리고 이 문구들이 신용장과 한 글자도 달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엄밀일치 원칙이고요. 다를 수는 있다. 동일할 필요는 없다. 근데 얘네가 상충해선 안 된다라는 것이 상당일치의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일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자, 제14조에서 얘기하는 것이 상업송장상 물품의 명세는 엄밀일치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외의 서류에 대해서는 상당일치를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냐? 우리 신용장을 거래를 하는데요. 신용장상에 뭐라고 적혀 있었느냐? 이 물건은 캘리포니아 골든 애플이어야 한다. 그러면 상업송장에 뭐라고 적혀야 하느냐? 캘리포니아 골든 애플이라는 그 명세가 정확하게 적혀야 한다라는 것이 엄밀일치 원칙이에요. 그럼 상당일치는요? 우리 예를 들어서 운송서류에 뭐라고 적었느냐? 내가 이 물건을 선적을 하고요. 거기다가 사과라고 적었어요. 아니면 그냥 애플 해도 얘는 뭐다? 신용장 조건을 어긴 것이 아니다. 어쨌든 이것도 사과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배 이렇게 적어놨으면 이거는 요거는 일치하는 서류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일치란 이러한 정확할 필요는 없지만 정확히 동일할 필요는 없지만 달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일치의 원칙이고요. 이러한 상당일치의 원칙, 엄밀일치의 원칙에 대해서는요. UCP 614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